오늘은 마케터의 필살기, 글쓰기의 실전 웨비나를 스텔러스의 김지훈 대표님과 같이 준비를 해봤고요. SEO부터 스토리텔링까지 이 글쓰기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꾹꾹 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1부에서는 SEO 콘텐츠 마케팅이 무엇이고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2부에서 스텔러스 김지현 대표님이 이제 스토리텔링을 강화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4부에서 많은 분들이 주신 사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네, 1부를 먼저 제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디지털 마케팅을 이해하는 것부터 검색 엔진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 독자는 누구이고 그리고 SEO가 도대체 뭔지 다뤄드린 다음에 SEO를 컨텐츠 마케팅에 넣었을 때 어떤 성공을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엘리펀트 컴퍼니의 김예지라고 하고요. 저는 컨텐츠 마케팅으로 커리어를 시작해서 13년이나 글에 기반한 컨텐츠 마케팅을 하고 있고 또 B2B 기업을 4년 차 창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을 만나기 위한 방법으로 컨텐츠 전략 가장 오래 좀 고민했었고 네, 그거에 결론적으로 이제 컨텐츠 그로스다. 컨텐츠로 고객을 만나는 전략, 컨텐츠 그로스 마케팅이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흔히들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 온라인에다가 상점을 짓는 것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이라면 이 험난한 길을 거치고 상점을 가는 것과 탄탄대로 일직선의 고든 길을 가는 것, 어떤 상점에 방문하고 싶으실까요? 답이 너무 정해져 있죠. 네. 오른쪽에 있는 길이 잘 닦여 도로를 통해서 상점을 방문하고자 하실 겁니다. 웹사이트로 향하는 길이 잘 보이지 않거나 구불구불하다면 고객이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가 고객이 잘 들어오는 통로로 만드는 것이 키워드와 콘텐츠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은 이 SEO 콘텐츠라고 하면 저 멀리 있는 고객들이 우리 상점을 바라보고 걸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통로들을 많이 연결하고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것 다 잊어버리셔도 SEO 콘텐츠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는 키워드, 두 번째는 컨텐츠. 이 키워드와 컨텐츠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터들은 성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웹사이트, 컨텐츠 마케팅의 성과는 결국 우리 회사의 마케팅 성과의 총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 검색 결과에서도 유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색 광고나 소셜 채널이나 소셜 광고 또 커뮤니티 등등등 여러 채널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이 우리 웹사이트의 유입 트래픽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본진이자 여기서 가장 설득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네이버 같은 외부 채널보다는 우리 사이트 내에서 고객 전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할 것은 웹사이트 중에서도 블로그인데 컨텐츠가 그 마케팅 성과를 극대화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SEO와 컨텐츠 마케팅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왜 지금 더 중요해지냐?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쿠키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쿠키리스 정책에 대해서는 철회가 됐다고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강화됐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조치들이 이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광고 성과가 떨어질 것이고 타겟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고객이 어떤 문제 상황을 겪는 그 더 앞단을 가는 관계를 맺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실제 고객들이 광고로 인해서 바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컨텐츠를 통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설득 과정이 더욱 소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돈을 쓰지 않으면 광고는 효율이 나지 않기 때문에 대안으로 컨텐츠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으로 컨텐츠 마케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케터 직무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체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검색 엔진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 디지털 마케팅 환경에 있잖아요. 그 독자는 누구일까요? 진짜 고객도 있지만 디지털 마케팅 환경에서는 그 하나의 독자가 더 있습니다. 바로 검색 엔진이라는 독자인데 이 디지털 마케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검색 엔진과 진짜 독자, 이 두 가지 독자를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독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검색 엔진을 일단 먼저 만족시켜야 되는데 검색 엔진이 온라인 많은 정보 시장에서 우리 웹사이트가 고객의 문제 상황을 가장 잘 해결하는 페이지입니다.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요. 이걸 알려주는 요소들이 SEO의 다양한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고 마케터라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제 온페이지 SEO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뒤에서 더 말씀드릴 건데 고객이 우리 사이트를 바라보게 유도할 수 있는 장치들이에요. 검색 엔진이 만족했으면 고객의 선택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우리 웹페이지로 전환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객은 감동을 해야 됩니다. 스토리텔링과 이 핵심 메시지 전략이 제일 중요하고 설득적인 구성과 컨텐츠 퀄리티들이 주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다시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는 키워드 전략, 다양한 키워드로 고객 접점을 만들고 두 번째는 이 키워드에서 고객 의도를 캐치한 컨텐츠 전략이 뒷받침되어야지 디지털 마케팅 양쪽의 고객을 설득하면서 실제 마케팅 성과로도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검색 엔진의 작동 방식이 궁금해지실 텐데요. 예시를 통해서 검색 엔진이 어떻게 좋은 페이지를 수집해 가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개인 일상에서 가져온 예시인데 되게 적합한 예시라서 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차 키를 차에 두고 내렸는데 문이 잠겨 버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다행히 그때 손에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전화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구글 검색 엔진에 검색어를 입력했어요. 차 키를 차에 두고 내렸어요 라는 이 문장으로 검색했는데 저런 문장도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이어서 검색했을 때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고객들이 어떤 키워드로 본인들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지 단서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차 키에 차에 두고 다니는 사람 많구나 하고 검색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 결과에서 그 당시에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정보를 탐색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의 불편사항을 해결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다음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인식했어요. 휴대폰을 차키에 넣어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새로운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그때 저기 키플 또 뭐 아차키 이런 생전 듣도 보지 못한 서비스를 알게 됩니다.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저런 거를 좀 대안으로 삼아봐야겠다 하다가 또 연이어 또 궁금증이 듭니다. 그런데 스마트 키는 방전되면 어떡하지? 보안 이슈는 없나? 연이어서 검색하고 이를 통해서 구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되게 일상의 단적인 예시인데 고관여 제품이나 B2B 기업인 경우에는 이렇게 설득의 여정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와는 설득되지 않는 경우에 SEO와 컨텐츠 마케팅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이처럼 고객이 단번에 설득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번의 검색 결과에서 우리 컨텐츠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설득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컨텐츠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가 가장 첫 번째 기본이 되는 전략이고 왜냐하면 검색 결과에서 고객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클릭한 뒤에는 우리 사이트 혹은 우리 블로그 컨텐츠를 통해서 그 다음 액션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컨텐츠는 웹페이지, 랜딩 페이지, 상세 페이지, 그리고 오늘 주력화해서 얘기할 블로그 콘텐츠, 유튜브 영상, 인스타그램 포스트 등등등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롱폼 텍스트 컨텐츠가 가장 검색 엔진 최적화에 좋은 요소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검색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충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검색 엔진은 어떤 로직으로 웹페이지를 상단부터 노출시켜 줄까를 이해하면 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검색 엔진이 어떤 컨텐츠를 가장 상위 노출시키는지 이거는 바로 우리가 서점에서 책을 집어드는 로직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방문하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베스트셀러가 있고 이제 신간 광고들이 신간 안내 코너에 있고 이제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저희가 책 표지를 집어들고 목차를 보면서 책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 동일한 로직입니다. 우리가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죠. 차 키를 차에 두고 내렸어요.를 입력했을 때 그 검색 결과에서 나의 문제 상황을 가장 먼저 해결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검색 엔진이 랭크해준 순서대로 탐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상단에는 CPC 광고, 검색 광고가 3개 정도 노출되는 것 같아요. 이제 순차적으로 컨텐츠가 나오는데 이제 고객들은 여기서 판단을 하게 되죠. 어떤 컨텐츠가 문제 상황을 가장 많이 해결해 주는지 SEO 마케팅이라고 검색했을 때 엘리펀트 컴퍼니의 글을 보면은 내가 SEO 마케팅에 대한 정보성 그 니즈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클릭이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는 SEO 마케팅이라는 오가닉 키워드로 그 광고비를 쓰지 않고 트래픽이 하나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 작동 방식은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가 마케터라면 이걸 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구글 검색 엔진은 이 엘리펀트의 이 글을 두 번째로 랭크를 해줬을까요? 바로 SEO 마케팅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컨텐츠 전문을 목차로 구성했던 부분입니다. 이 컨텐츠를 논리적으로 구성을 한 목차와 같다고 보는데 이 실제 SEO의 언어로는 헤딩 태그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 글의 부제목들을 헤딩 태그로 지정했을 때 검색 엔진이 이 글을 SEO 마케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고객의 선택을 받아서 조금씩 그 순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고객이 선택하는 요소는 뭘까요? 이 검색 결과에서 이 타이틀과 몇 줄로 설명한 이 디스크립션, 이 두 가지를 보고 선택할지 말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이 고객이 클릭을 유도하는 타이틀과 디스크립션도 고려해서 컨텐츠를 배포해야 된다. 지금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이트, 우리 웹페이지 위에서 컨텐츠 발행할 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온페이지 SEO라고 불려요. 그래서 온페이지 SEO의 3요소는 키워드, 어떤 키워드를 고객을 유입을 시킬 것인가, 타이틀과 메타 디스크립션, 고객이 어떤 정보를 클릭을 유도할 것인가, 그 다음에 H 태그, 우리 컨텐츠를 검색 엔진 눈에 어떻게 전문성 있고 가치 있다고 판단시킬 것인가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퀴즈가 들어갑니다. 이 검색 엔진은 헤딩 태그만 보고 웹사이트가 어떤 내용인지 판단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검색 엔진 눈으로 이 웹페이지가 어느 기업 웹페이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답을 맞추실 수 있는 분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아마 답을 못 찾으실 거예요. 잘못된 사례이기 때문이에요. 이 페이지는 삼성전자의 지원 사이트였습니다. 삼성전자라는 말도 없고 제품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제품에 대한 지원 페이지인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검색 엔진을 통과하지 못해서 고객한테 닿기도 매우 어려울 수 있는 페이지예요. 자, 그럼 이 페이지는 어떤 기업의 페이지일까요? 다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 애플의 지원 페이지예요.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깔끔한 정돈된 화면을 보지만 실제 검색 엔진에는 저렇게 구체적인 키워드로 구조화된 컨텐츠를 보여줍니다. 이게 다 헤딩으로 지정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것이 iOS 17 업그레이드, 아이폰 데이터 전송, 아이폰 eSIM 사용, 실제 고객들이 검색할 법한 키워드로 구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목차로 썼던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고객의 검색 결과에서 지금 아이폰 지원 페이지가 가장 상단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떤 기업의 웹페이지일까요? 원노트? 지님? 용기님 원노트 땡, 지님, 태화님 노션 땡입니다. 용기님 제피어 정답입니다. 여기서 원노트 노션 말씀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색칠된 키워드를 보고 유추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피어의 웹사이트가 아니라 블로그 컨텐츠라는 점이에요. 앞서 보여드렸던 거는 우리 서비스나 제품의 기능과 연관된 키워드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하지만 블로그 컨텐츠는 우리 경쟁사 키워드, 보호환제 키워드 관련이 없지만 고객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헤딩 구조를 볼 수 있는 툴은 Ahrefs의 SEO 툴을 말하는 거고,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으로 무료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키워드를 유추하고 그래서 실제로 오가닉 키워드로 유입이 됐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웹사이트와 블로그 컨텐츠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웹사이트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키워드를 쓸 수밖에 없지만 블로그는 고객과 연관된 키워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유입 접점을 무한히 늘릴 수 있다. 근데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온 페이지 SEO, 키워드, 타이틀 디스크립션, 그리고 헤딩 태그 구조를 잘 적용만 한다면 고객 만날 확률이 매우 넓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Ahrefs가 그 글로벌 올인원 SEO 툴이에요. 저희 팀에서 제일 잘 쓰고 있는 툴인데,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의 구조입니다. 쓸 수 있는 말이 SEO 말고는 별로 없어요. SEO 회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페이지는 그 컨텐츠입니다. 다양한 카테고리를 이제 컨텐츠 마케팅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컨텐츠 마케팅, 페이드 어드버타이징 관련된 키워드를 매우 쓰고 있고, 마케팅 퍼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SEO랑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죠. 그리고 제휴 마케팅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터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니까 관심 주제로 컨텐츠를 쓰면서 키워드 접점, 고객 접점을 늘리는 전략이다라는 예시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키워드에 좀 이해를 했는데 이 키워드와 컨텐츠 어떻게 실무로 옮기는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란 무엇일까요? 지금 앞에서 좀 힌트를 좀 보셨을 텐데 고객이 필요한 순간을 정의한 것이 키워드입니다.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해요. 고객이 누구인지, 언제 필요를 느낀지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고객도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고객은 누구고, 우리가 만나고 싶은 고객은 누구고, 경쟁사의 고객은 어떤 고객인가, 이 페르소나를 구체화해보고 이분들의 문제 상황, 불편한 상황, 질문이나 궁금한 점, 실제 어떤 언어들을 쓰고 있는지가 다 키워드를 정의하는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잘 정의하면 고객의 문제 상황을 아는 것이고 이 고객의 문제 상황은 곧 고객의 머릿속이나 마음속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유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키워드를 잘 유추했으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에 답변해야 됩니다.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컨텐츠를 제안을 해야 됩니다. 고객의 문제 상황에 가치나 해결책을 제안하면서 고객과 관계를 맺는 것이 이제 컨텐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키워드의 숨은 의도를 파악해서 컨텐츠를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SEO 컨텐츠 마케팅의 전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키워드가 좀 궁금해지실 텐데 키워드의 분류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검색 의도가 무엇인지를 유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단적인 예를 보면 우리가 아이폰 15 케이스를 만드는 브랜드라고 가정을 해보면 잠재 고객은 아이폰 15를 구매한 사람일 수도 있고 구매를 할 사람일 수도 있고 갤럭시에서 아이폰 15로 기기 변경하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뭘 검색할지가 좀 유추가 되시죠? 이거를 조금 더 이분들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폰 15를 구매 예정인 사람 혹은 기기 변경하려는 사람이 우리의 잠재 고객이라면 출시일, 사전 예약, 아이폰 15 할인, 구매 가격, 뭐 모델 사양 색상 이런 정보성 키워드로 가장 첫 번째 접점을 만들 수 있고 이어서 이분들이 이제 구매 예정이고 구매가 거의 확정됐다면 그 다음에 사야 되는 액세서리 그리고 아이폰 케이스 쇼핑몰 비교 그리고 하드 케이스, 풀커버, 지갑표 더욱 디테일한 구매 의도가 드러난 키워드들을 탐색할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데이터에서 보면 더 드러날 부분인데 아이폰 모델명, 아이폰 프로, 15, 맥스, 실버, 핑크 케이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검색하는 의도들이 있는데 이 의도는 뭘까요? 나는 핑크 케이스를 살 거야 입니다.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우리 제품의 상세 페이지나 우리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가 보여야겠죠. 그래서 키워드별로 우리 웹사이트와 컨텐츠의 역할을 다르게 좀 설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키워드별로 조금 목적성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는데 이걸 저희 팀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유입형과 전환형으로 분류하는데 목적에 따라서 컨텐츠의 그 톤의 매너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유입형 컨텐츠는 고객의 문제만 해결합니다. 고객하고 첫 번째 관계를 만드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보만 제공하고 끝납니다. 굳이 우리 서비스를 설득하거나 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결과는 돈을 쓰지 않고도 고객 검색 상황에서 트래픽이 계속 생기고 고객이 들어오는 키워드 수가 다양해지고 이를 통해서 검색 결과에 상위에 노출되는 것이 그 목표이자 성과입니다. 전환형 콘텐츠의 경우는 고객의 문제 상황을 우리 서비스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설득하는 콘텐츠예요. 유입형 콘텐츠는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면 전환형 콘텐츠는 이제 설득하는 스토리텔링이 더 중요해집니다. 2부의 세션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거의 결과로는 조금 B2B 용어긴 한데 고객이 먼저 문의를 하거나 구매를 한다거나 장바구니에 담는 수가 늘어나거나 이 전의 지표로는 사이트의 체류 시간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지표들이 기대의 성과로 이어집니다. 유입형 컨텐츠를 간략히 분류해보면 총정리 가이드, 인포그래픽, 트렌드 컨텐츠, 뭐 템플릿이나 워크시트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 당장 실무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이런 컨텐츠들이 유입형 컨텐츠의 종류가 됩니다. 그리고 전환형 컨텐츠는 설득이잖아요. 이제 스토리텔링입니다. 우리가 왜 이걸 잘했는지, 고객은 왜 이걸 잘 썼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봤더니 시장에서 어떤 임팩트를 냈는지, 인사이트 리포트나 대안제시나 조금 더 스토리텔링과 우리만의 이야기가 들어간 컨텐츠 유형들이 전환형 컨텐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키워드와 컨텐츠를 통해서 SEO 컨텐츠 마케팅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뭘까? 결국 성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SEO 컨텐츠 마케팅을 했더니 유입 트래픽
성과가 일단 가시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성과인데 3개월 차에는 166%, 6개월 차에는 평균적으로 418% 이상 성장하는 것을 저희 팀이 반복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이 트래픽에도 값을 매길 수 있어요. 이 트래픽을 검색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트래픽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이 6개월 동안 들어오는 트래픽은 최대 2,200만 원의 월 비용을 마케팅 비용을 썼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컨텐츠만 잘 설계했더니 이 6개월 차에 498%, 그 다음 달엔 더 성장하겠죠? 그런 일단 기본적인 유입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만약 B2B 기업이거나 인바운드로 고객이 먼저 우리를 찾고 가입을 한다거나 유료 결제를 한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싶던 대기업 담당자분들을 발견한다거나 이로 인해서 계약을 따내는데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전환 성과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트래킹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 컨텐츠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근간에는 검색 엔진을 이해하고 컨텐츠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단 키워드의 의도를 좀 캐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월별로 컨텐츠의 목적성을 살려서 컨텐츠를 배포해야 되고, 조금 더 하면 좋은 것은 어떤 성과가 났는지 그로서간 좀 분석하면 좋다. 저희가 여태까지 검증했던 지표들은 6개월 동안 고객사당 40개의 컨텐츠를 제작했었고 1년 동안 누적 700건의 컨텐츠를 제작하고 중계하면서 얻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발행 주기는 월에 6건에서 8건 제작했을 때 가장 성과가 높았음을 검증했고요. 그 SEO 컨텐츠 마케팅 했을 때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 엘리펀트 컴퍼니가 고객사랑 함께한 구간이 이 초록색 그래프인데 한 3개월까지는 유지를 보이다가 4, 5개월 차부터 이제 그래프가 꺾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J 커브를 그리면서 복리 효과를 내는 거죠.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이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내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거나 내가 우리 회사의 마케터라면 이 SEO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경쟁사와 초격차를 벌릴 수 있는 어떤 좀 지속 가능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부를 마치고 2부는 스토리텔링 강화하기 김지윤 대표님께서 이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열렬한 반응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앞부분에서 워낙 SEO 그리고 콘텐츠 마케팅에서 마케터들이 고민할 만한 부분들을 잘 얘기해 주셔서 SEO를 통해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접근할지에 대해서 정했다면 내용을 어떻게 채울까에 대한 얘기를 더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주로 글 쓰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시도해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글감을 모은다거나 글을 전개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고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원래는 기자로 일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한번 창업팀에도 들어갔었고 지금은 스텔러스라는 1인 기업으로서 글도 쓰고 디지털 콘텐츠 만들고 미디어 운영하는 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올해 3월에 책도 냈었습니다. 이게 마케팅을 하면은 아시겠지만 갈수록 글쓰기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글쓰기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막상 하려고 하면은 너무 어려운 지점이어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저희가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이루거나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혹은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서 글을 쓰는 거라면 더더욱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계속 생각하게 되는 질문 중에서 하나가 콘텐츠 마케팅은 광고랑 무엇이 다를까? 혹은 내가 쓰는 글쓰기는 광고랑 무엇이 다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얘기가 되곤 합니다. 전통적인 마케팅에서는 주로 제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면 오히려 글쓰기를 포함한 콘텐츠 마케팅에서는 제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라거나 제품에 관련된 다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형태로 제품을 판매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주 인용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영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 보면은 Sell me this pen이라는 되게 유명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영업사원 분들이 면접에서 특히 많이 받는 고전적인 질문이라고 해요. 이 펜을 어떻게 팔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두고 다양한 접근들이 있는데요. 사실 콘텐츠, 글쓰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는 단순히 펜을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프로덕트 얘기를 안 하면서 프로덕트를 어떻게 팔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뭘 팔 것이냐. 펜을 팔 건데 결국은 펜을 파는 데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면서 일을 하게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 펜 파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약간 이랬을 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공유 드리는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유명한 엄복동 예시예요. 이제 술 한잔 마셨습니다. 예시인데 이게 퍼스널 브랜딩이나 나를 알리고 무언가 알리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만한 예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타산지석을 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글쓰기로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셀미디스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이 엄복동 관련된 글은 우리가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사실들로 이루어진 글이기 때문에 아쉬운 측면이 있는 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제품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인식을 가져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팔려고 하는 글쓰기였는데 오히려 팔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벌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품을 말하지 않으면서 하지만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제품을 아니면 서비스를 판매하고 혹은 나를 판매하는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바이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내가 꾸준히 만드는 콘텐츠를 계속 구독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우리 콘텐츠가 또 노출되는 효과도 같이 기대를 해볼 수 있죠. 저는 두 가지가 어떻게 상호 보완되는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SEO의 관점에서 스토리텔링 글쓰기의 개요의 역할을 SEO에서 구조를 만든다면 그 사이사이를 어떻게 재미있게 채울까가 스토리텔링의 역할인 것 같고, 그랬을 때 재밌게 채울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최대한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여기서는 아디다스 남성 블루 스니커즈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면 스니커즈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단순히 스니커즈는 이런 신발입니다 하면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유명인이 스니커즈로 무슨 일화가 있었다, 유명 인물 아니면 유명한 일화들이 있어서 그걸 가져오면서 그 중에서도 아디다스 스니커즈에 관련된 얘기로 좀 더 좁히고, 그 밑에서는 이 아디다스 스니커즈 트렌드가 돌아왔다 얘기하는 식으로 해서 요즘에 사람들이 다시 많이 신는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결론은 아디다스 남성 블루 스니커즈를 사야 됩니다가 되겠지만,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재미있는 예시 아니면 변천사도 가져오기도 하고 뭐 후기 아니면 요즘 트렌드가 이렇다라는 식으로 다양한 설득을 하면서 그 사이사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오디언스를 알면 그들에게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꾸준히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제공함으로써 관계를 맺는 것이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축인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스토리에서는 결국 캐릭터 갈등 해결책이 중요하다고들 말을 해요. 되게 기본적인 요소인데 이거를 마케터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오디언스가 주인공이고, 오디언스의 관심을 끌려면 그들의 갈등 상황을 알아야 되고, 한 번 관심을 끄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으려면 그 갈등에 대해서 지속해서 해결책을 주는 것이 스토리를 만드는 데도 동일하게 중요한 3요소거든요. 첫 번째, 캐릭터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면, 캐릭터는 브랜드 마케팅에서도 얘기하는 페르소나에 관련된 부분이고, 캐릭터를 이해하고 연기하는 배우 아니면 캐릭터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연출자, 감독, 콘텐츠 마케팅으로 왔을 때는 오디언스를 이해하고 그 오디언스를 대변하는 형태의 글쓰기를 한다라고 바꿔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캐릭터가 무엇인지 지레짐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노숙자 연기를 위해서 실제로 서울역에서 노숙을 했다는 배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노숙자는 이럴 것이다 라고 짐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숙자가 어떤지 보고, 노숙자가 캐릭터이자 고객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대변하기 위해서 빙의를 하듯이 열심히 취재를 하고 조사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잠재 고객이 있을 법한 곳을 찾아가고 관찰하고 대화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콘텐츠 마케터로서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독자의 페르소나와 내가 비슷할 때 글을 쓰기는 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캐릭터를 우리가 이해했다면 글을 쓸 때 이 사람들이 무엇을 내 글에서 궁금해하고 얻고자 하는지를 고민하는 게 갈등의 요소인 것 같아요. 이걸 쉽게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그걸 얻지 못한다인 거죠. 앞서서 김진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차키를 차 안에 두고 내렸는데 맙소사 문이 잠겼네 같은 아주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지만 얻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키워드라고, 그 스토리에서도 이것이 핵심 갈등이라고 보고 풀어갈 수가 있어요. 고객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문제를 어떻게 느끼는지,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인지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단순히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게 나하고도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지속해서 글쓰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나한테
관련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글쓰기를 하거나 공감이 되는 글쓰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관심을 끌어오는 데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사람이고 대변해주는 사람으로서 인지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의 브랜드를 예시를 들어보면 듀오링고는 언어 교육을 해주는 앱인데 틱톡 같이 쇼폼 플랫폼에서 잘 활동하는 걸로 유명하고 콘텐츠 마케팅의 사례로도 많이 예시를 들게 되는 곳입니다. 콘텐츠 마케터가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본인들이 재밌는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언어 공부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라는 메시지와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든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언어 교육은 재미가 없고 어렵다라고 느끼는지를 이해하면서 그걸 계속 비틀고 훨씬 더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는 게 콘텐츠에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약을 먹게끔 유도하는 사탕 전략이라고 표현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얼마든지 글로 써도 풀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약간 TPO를 다르게 해서 가져간다라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백종원 씨야말로 정말 잘 알려진 콘텐츠 마케터라고 볼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브랜드를 알리고자 하는 게 아닌데 결국은 사람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레시피를 꾸준히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막 맛집들을 돌아다니면서 본인의 전문성을 같이 살리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도움도 되고 공감이 되는 콘텐츠를 전하거나 최근 들어서는 댓글에서 본인의 브랜드에 대한 불만을 접수해서 직접 해결하는 형태로도 접근을 해요. 백종원 씨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는 글로도 다 풀 수 있을 만큼 꽤 괜찮은 정보성 콘텐츠들이라고 생각해서 확실히 제품을 파는 것, 제품을 노출하는 건 자연스럽게 가끔 들어가고 오히려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한다.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것이 도움이 된다. 나는 이런 전문성을 살리면서 사람들에게 이게 먹힐 것이다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콘텐츠 마케팅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더 글감을 어떻게 모으는가에 대한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뉴욕타임즈에서 사람들이 언제 콘텐츠를 공유하는가에 대한 이제 기사를 낸 적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콘텐츠를 공유하는 이유는 되게 소소하거든요. 뭐 친구들하고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재미있고 동영상이라든지 쿠폰 할인 같이 유용하다든지 뭔가 색다른 무엇이 있을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고 엔터테인먼트, 동기부여 아니면 굉장히 교육적이거나 설득력이 있는 내용들을 사람들이 이 4개 안에서 공유를 한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러한 4개 안에서의 콘텐츠를 만들려면 일단은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저는 밖으로 가는 것과 안으로 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밖으로 가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게 마케터에겐 중요할 것 같아요. 독자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야 된다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독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상주에 있고 다양한 것들을 보는 것이 글감을 찾아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댓글창을 정말 많이 보고 다른 뉴스레터들을 많이 보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또 저의 식대로 가져와서 글을 쓰기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아니면은 페르소나에 해당하는 주변인한테 오랜만에 연락해서 커피챗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뭐에 관심이 있니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렇게 오히려 솔직하게 요즘에 이래서 이런 사람이 궁금해서 만나고 싶어서 얘기를 듣고 싶다 하면 또 잘 얘기해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찾아서 취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끼리 무슨 대화를 하는지를 엿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결국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검색을 하면서 자료를 찾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글감이 되게 자주 눈에 띄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벤처 투자 회사에 들어갈 수 있나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되게 독립적인 일이 생겨서 관련된 검색을 쭉 했었어요. 벤처 투자자 관련된 교육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 일이어서 어떻게 하면은 뾰족하게 관심 있는 사람들을 글로 모을까 고민을 했을 때 결국 이 사람들이 벤처 투자자 교육을 받는 건 커리어가 궁금해서인 건데 그럼 외국에서는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많이 찾아봤거든요, 영어로. 영어 쪽에는 워낙 다양한 글감이, 다양한 콘텐츠가 더 많아서 이게 오픈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은 VC로 커리어 전환을 할 수 있을까를 대놓고 물어보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발견했어요. 댓글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식으로 피봇을 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어떤 건 되고 이런 의견 교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글감으로 삼 때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근거를 더 많이 찾아서 넣거나 커리어 전환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인물 사례를 훨씬 더 좀 더 찾아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글감을 찾아낸 경우인데, 그게 아닌 경우는 소셜미디어 팔로워가 글감을 모으기 위한 팔로워로 이렇게 되어 있고, 혹은 콘텐츠 마케터 분들 중에서는 개인용이랑 콘텐츠 글감 모으는 계정을 따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콘텐츠 관련해서 특정 산업군에 소속돼서 글을 써야 되는데 관련된 것들을 팔로우 해놓는 계정을 따로 운영할 정도로 그 피드를 보는 것만으로도 글감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의도적으로 계속 파헤치거나 아니면은 팔로우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글을 쓰기가 너무 어렵다 했을 때는 좀 더 손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시즌성을 이용하거나 주요 이벤트를 좀 맞춰서 글을 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광복절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된 정기적인 이벤트 있을 때 항상 콘텐츠 마케터들이 하는 것처럼 이것도 좋은 글감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이 글감을 봤을 때 글감이 좋았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글로 발전시키는 몇 가지 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와리프에 관련된 접근이고, 또 다른 건 버라이팅, 그러니까 벗에 관련된 얘기예요. 와리프는 이제 어떤 글감을 보면 나라면이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단순한 공상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글쓰기의 인트로로 글쓰기의 주제를 끌어내는데 발전시키는 용도로도 잘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접근 방법 중에서 하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를 하다 보면은 진짜 글이 잘 나오거든요. 누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나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아라고 접근을 해보자 하면은 글이 잘 나올 때가 있어요. 오른쪽이 그 예시인데, NPC 병이라는 말이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젊은 친구들이 사람을 앞에 두고 마치 화면 속 NPC처럼 대한다라는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창 키워드로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칼럼을 쓰고 싶은데 뭐라고 쓸지 한참 고민하다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라고 하려면 난 뭘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할까라고 접근을 해서, 오히려 제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쓴 게 아니라 일단은 반박을 해보자라고 접근하고 글을 써서 이 글이 나왔었던 거예요. 만약에 어떤 글감을 봤을 때 글로 실제로 발전을 시킬 때는 이렇게 가정법? 일단 난 다르게 생각해 하고 왜 다르게 생각하지? 라는 글쓰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글감이 꼭 밖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회사 안에 소속되어 있는 마케터라고 하면은 고객, 독자로부터 무언가 글감을 얻었을 때 디테일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업팀에서 고객을 자주 만나는데 요즘에 고객으로부터 듣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 CS팀하고 커피챗을 해봤을 때 CS팀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했을 때 이거를 글로 발전시켜 볼까? 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고 해요. 병원 대상으로 하는 CRM 쪽 하시는 마케터분도 있었는데, 병원 쪽에 콘텐츠 마케팅을 해온 업계 중에서 하나예요. 왜냐하면 의료법 때문에 이게 이렇게 좋습니다, 100% 치료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붙잡아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글을 쓰거나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형태로 해서 철저하게 정보성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이렇게 내부에 전문가가 있다를 드러내면 실제로 소재를 얻기도 좋고, 외부에는 우리가 전문성이 있다를 드러내기도 좋아서 되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예 그냥 업계 사람들을 데려와서 얘기를 하는 것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이제 Y 콤비네이터라는 곳은 미국에서 벤처 투자사로 되게 유명한데, 투자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투자를 받은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10분짜리 얘기해보자, 팟캐스트로 다 같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중적인 소재는 아니지만 업계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다 같이 선정해서 얘기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부 소재가 곧 내가 페르소나인 케이스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홍보를 아예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글쓰기를 통해서 무언가 마케팅을 할 때 정보를 열심히 전하고 중간중간에 아주 솔직하게 우리 이거 요즘에 팝니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글감을 모았다면은 글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풍성한 글쓰기, 끝까지 읽고 싶은 글쓰기를 할 수 있을까가 항상 저희 고민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모든 것에서
영감을 얻는데 최근에 봤었던 지하철 판촉물을 보고 와, 너무 놀란 거예요. 강남 판교는 늦었다. 너무 후킹한 제목이더라고요. 5천에 두 채, 월 180만 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었으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강남 판교는 늦었다가 너무 후킹해서 이거는 차별화된 글쓰기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콘텐츠가 쏟아지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처음부터 차별화할까가 그 끝을 만드는데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지어야 되고 그 제목과 함께 개요를 무조건 세우는 게 일기가 아닌 글쓰기를 하는 데는 무조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안 돼서 고민이시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들께는 앞서서 글의 목적, 글의 방향성 아니면 누구한테 내가 대화를 하고 싶은지를 한 번 더 정립을 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올 수 있다고도 조언을 드리는 편이에요. 일단 제목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쓰는 게 숫자를 넣는 거잖아요. 숫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눈길을 확실히 사로잡거든요. 근데 제가 해봤을 때 큰 숫자라고 무조건 좋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막 100조 엄청나게 사람들을 후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조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랑 상관없는 숫자라고 느껴서일까요? 100조에 걸맞는 대명사가 옆에 붙어 있으면 보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가짜뉴스 아니면 클릭베이트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효과가 덜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활용하되 숫자가 무조건 목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대명사를 잘 이용하는 거는 제목에서 영리하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많이 보이는 제목인데 뭐뭐한 이유를 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뭐뭐한 이유에서 저는 한 뎁스 더 들어가서 제목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뭐한 이유에서 그 소재가 상대방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의 이유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유재석 절처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까요? 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뭐한 이유를 남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요즘 트렌드에서는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애매하게 대중적으로 지을 바에는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초기 스타트업은 언제 직급을 만들어야 할까요?인데 초기 스타트업 관련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을 제목이겠지만 이 고민을 아주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부터 체계를 만들어야 돼 하면서 들어오고 그러면서 교육 상품으로 넘어가게 하는 설계를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땐 차라리 제목은 오히려 구체적일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주 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의외의 단어를 조합해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걸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어떻게 12억짜리 투자 피칭을 했을까 같은 형태로 의외의 단어를 조합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제목 카피를 뜨는 이 모든 것이 항상 저도 까먹을 때가 있는 영역이지만 고객 중심으로 진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유명한 예시로는 아이팟 관련해서 원래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한 건 세계 최초 휴대용 디지털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기술을 자랑하고 싶은 제목을 넣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천국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 라고 훨씬 직관적이고 훨씬 쉬운데 훨씬 마음이 동하는 카피를 넣는 형태인 거죠. 실제로 이런 카피의 기술이라고 외국에서 돌아다니는 이러한 내용들도 결국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동하게 하는 어떤 근거를 잡는 거예요. 괴로운 부분이 있을 때 해결해 주겠다 라든지 소셜 프루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과하지 않으려면은 아주 적당한 해결책 아니면은 남들이 이랬다 얘기를 제목에 넣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이렇게 호기심하고 기대감을 주면서 유입을 일으켰다면은 개요를 글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개요에는 몇 가지 잔 기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쉽게 쓰시는 건 아무래도 리스티클이겠죠. 땡땡가지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고 더 혼합되어 있는 형태를 많이 추구하게 되는데 기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3인칭 시점인 것 같아요. 어디에 사는 김미영님은 오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주차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인트로를 시작해서 주차 문제에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보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시간 흐름대로 갈 수도 있고 논리 흐름대로 간다고 해서 왜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를 얘기하는 형태로 배치를 하기도 합니다. 개요를 세우는 몇 가지 기술이 있고 이걸 장표로 정리를 한 건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스토리텔링형 개요를 세우는 데 또 약간 잔잔바리 기술들이라고 합니다. 모든 곳에 적용되진 않지만 반전 주는 거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앞부분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안 주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다가 뒤에서 짠 하는 거를 저는 좋아하는 편인데, 이거는 스토리텔링을 강하게 가져가야 되는 글쓰기여서 모든 곳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개요를 세워서 그 개요를 발전시키는 형태로 글을 만들 수 있는데, 본문 1, 본문 2, 본문 3이 제가 갖고 있었던 개요였어요. 제가 천우희 배우가 유퀴즈 인터뷰를 한 걸 되게 재밌게 봤어요. 두 번째는 그거랑 상관없이 글린 거스라는 이제 극작가가 스토리텔링의 6가지 핵심 질문이라고 유튜브에 얘기한 거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디세이 플래닝이라는 거를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이거 왠지 다 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세 가지가 주인공이라는 키워드로 합쳐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본문 1의 천우희 배우의 인터뷰, 그리고 본문 2의 글린거스의 스토리텔링의 6가지 핵심 질문, 그리고 본문 3의 오디세이 플래닝이라는 프레임워크,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흥미로 가서 뭔가 6가지 질문에서 더 크게 프레임워크로까지 이렇게 가는 형태를 추구했다면, 이거의 핵심 줄기를 만드는 건 주인공이라는 키워드다라고 생각하고, 인트로에서는 시시한 어른이 되는 것 같지만 누구나 주인공이다. 그리고 아우트로에서는 우리가 시시한 어른인 것이 오히려 평범한 스토리의 위대함을 보여준다라는 식으로 약간의 수미상관처럼 배치를 하는 거죠. 이러한 문장을 쓰고 나서 이거를 한 문단, 2개에서 3개 문단으로 쭉 늘려서 쓰는 형태가 긴 하나의 글이 나오는 거죠. 개요를 먼저 잡고 짜자자자작 약간 글로 확대시켰던 케이스였습니다. 항상 수학적으로 개요를 세워서 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아요. 글이 안 풀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주제 키워드 안에서 의식의 흐름으로 짜라라락 적고 그 안에서 괜찮은 문장인 것 같아 하고 뽑아가지고 밑줄을 쳐놓은 다음에 그것만 빼서 다시 개요를 세우기도 하거든요. 개요를 세워야 되는데 잘 그림이 안 보인다 할 때는 일단은 짜자자작 적고 뽑아서 쓰던지 문단 순서를 막 바꿔가면서 거의 레고를 조립하는 형태로, 생각보다 스토리텔링형 글쓰기는 뭔가 일필휘지하는 글쓰기일 것 같지만 저는 훨씬 수학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재밌는 부분도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의 개요를 처음에 세웠던 거는 이제 콘텐츠 마케팅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건 웨비나 홍보를 하기 위한 예전의 글이었는데, 주제는 콘텐츠 마케팅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최신 트렌드랑 무슨 상관인지, 그 뒤에는 방법론 얘기를 좀 쓰자라는 3가지 큰 개요를 세우고 그 사이사이를 꽉꽉 채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막 인용하기도 하고, 저는 데이터 가져와서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설문 결과, 논문 가져와서 쓰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자료들을 막 가져오고 평소에 봤던 거 다시 업무용 글쓰기에서 이렇게 차용해서 쓰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한 3개에서 4개의 개요인데 그 뒤에 다른 자료들을 강화해서 붙임으로써 훨씬 풍성한 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독자를 매료시키는 마케팅 글쓰기는, 이 문장 진짜 좋아하는데, 베스핀 글로벌 뉴스레터 팀장님이 인터뷰한 거에서 콘텐츠는 화면 속 세상에서 영업사원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막 셀링하고 마케팅할 수 있을까가 항상 고민인데,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것이 저에게는 콘텐츠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성적인 나를 위한 영업자인 콘텐츠가 있다면 내 글은 어떤 영업사원인지, 그 영업사원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이 영업사원이 어떻게 일할 수 있도록 내가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봄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매우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콘텐츠에 관심 있으시면 콘텐츠로 대입해서 이 책을 읽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결국은 광고를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글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지속해가는 관계를 맺는 것이 글쓰기에서는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도움이 되거나 공감을 준다는 2가지 축에서 항상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얀 화면에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데 글이 언제 나올까를 고민했을 땐 저도 그렇게는 글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 백지 위에서 쓰는 건 일기에 좀 더 가깝다라는 거를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목하고 개요가 만약 안 나온다면은 한 번 더 내가 왜 글을 쓰는가를 복기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로서 좋은 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는 글쓰기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되게 공감가는 부분도 많고, 포인트로 짚어주신 것 중에, 개요와 제목을 쓸 수 없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목적과 방향성을 다시 한번 돌아봐라 라는 말이, 컨텐츠 마케팅뿐만 아니라 모든 마케터들에게 가장 통용되는 말일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컨텐츠로 작성해야 될 주제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최근 1년간 블로그에 유입된 키워드를 순위를 살펴보고 순위 바탕으로 추후 컨텐츠를 선정했는데 계속 노출이 잘 되는 키워드로 컨텐츠를 작성하게 될 것 같아 우려했습니다. 새로 다룰 만한 키워드 주제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거는 사고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SEO를 이해하고 있다면 SEO 마케팅 검색해가지고 클릭을 하는 게 그거의 결과를 우리가 잘된 컨텐츠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역으로 이 고객들이 들어오게끔 우리 거꾸로 설계를 해놔야 됩니다. 우리가 고객한테 SEO 마케팅으로는 접점이 있는데 B2B 마케팅으로 접점이 없어. 그러면 B2B 마케팅을 키워드 볼륨을 찾아서 B2B 마케팅 개념글부터 효과적인 마케팅 사례 이런 주제성을 강화해가지고 글을 쓴 다음에 이거의 결과로 다른 키워드나 컨텐츠들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엘리펀트 컴퍼니에서는 주제 선정 역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키워드의 데이터를 보고 콘텐츠 주제에 적합한 걸 선정한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결국 과거의 데이터를 반복해서 하게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그냥 새로운 키워드들 아니면 새로운 주제들을 계속 발굴해서 테스트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비율을 정하는 것도 저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코드박스 주주의 마케팅 매니저님 해주셨던 말이에요. 고객이 2번 이상 묻는 거는 가장 먼저 콘텐츠로 쓴다. 그것도 되게 좋은 소스인 것 같고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VOC에서 콘텐츠 소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병원 CRM 솔루션의 B2B 마케터입니다. 너무 어렵겠어요. B2B는 B2C보다 구매 여정이 길고 이해관계자가 많은데 그래서 SEO가 더 중요하다고 절감하고 있다.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EO를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정보성 아티클, 고객 사례, 그리고 후기 컨텐츠를 쌓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렸던 리스닝 마인드 허브를 사용해서 키워드 분석을 해도 검색량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B2B는 대체로 검색 볼륨이 작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권자가 수가 작고 그리고 내 업무에서 검색을 하는 비중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직무마다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검색 볼륨이 절대적으로 작지만 기회가 있다는 것은 검색 의도가 되게 명확합니다. 여자 신발 추천 엄청 많잖아요. 거의 몇십만일 거예요. 그런데 B2B 병원도 많죠. 성형외과, CRM 솔루션. 이건 무조건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키워드들은 볼륨이 작더라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B2B 산업이나 폐쇄적인 정해져 있는 이런 산업에서는 그 키워드 볼륨보다는 키워드의 의도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고객이 그 의도가 이제 퍼널이 생겨요. 정보가 궁금한 거지. 아까 그 제약업계 CSO 찾는 것처럼 정보가 탐색하다가 이제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CRM 도입을 하면 어떤 부분이 더 좋을 것인지 이걸 도입했을 때 다른 고객들은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컨텐츠 3개 레벨로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널을 맞춰서 키워드와 컨텐츠를 설계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롱테일 키워드가 효과적입니다. 이 키워드 볼륨을 봤을 때 검색 결과에 경쟁사가 없어. 그리고 개인 블로거들만 많아. 그러면은 우리는 그 빅키워드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글감을 모아두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연결과 조합이 돼야 되는데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글을 쓸 때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끝맺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지윤 대표님이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글감을 모아두고 연결과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정리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사람들마다 이제 글을 이제 모아놓고 쓰는 방식이나 툴이 다 다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구글 캘린더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천우희 배우의 뭘 받고 글링거스의 스토리텔링 6가지 질문 받고 오디세이 플래닝에 대해서 릴스에서 뭘 봤어요. 다 재미있는 소재고 뭔가 연결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했을 때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3개의 링크를 구글 캘린더를 한 2주 뒤에 만들어서 그거를 모아놓고 박아놔요. 글 쓰는 시간으로 박아놓고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아. 그 쓰는 시간 이렇게 돼서 아 이거 세 개 어떻게 쓰지 하고 안 되면은 그 뒤에 한 일주일 뒤에 다시 구글 캘린더 만들어서 해가지고 저는 연결과 조합의 방법론보다는 일단은 이거를 미루지 않고 하는 맞아.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한 두 문단, 세 문단 정도 연결을 해보고 이렇게 써도 연결이 안 되고 저렇게 써도 연결이 안 되는 건 두 가지 중에서 하나거든요. 정말 둘은 인연이 없는 소재인 거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보다 이 둘에 대해서 좀 더 디깅을 해야 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천우희 배우의 뭔가 짤을 봤다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뒤 문맥을 보려고 인터뷰 영상도 다 보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게 나온 거구나 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터뷰 같은 걸 진행을 할 때 글에 포함시키지 않을 거지만 이 사람의 앞뒤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넣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독자들한테 완전 직접적인 요소가 아니면 빼는데 제가 글을 작성할 때 이해를 해야 돼서 넣는 식인 거죠. 그 후자 같은 경우는 앞뒤 문맥을 아직 내가 디깅을 좀 덜 했나 생각을 하면서 더 찾아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는 거는 저 항상 난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수미상관을 되게 좋아해서 애매하다 싶을 때는 앞에서 얘기했던 걸 약간 요약하면서 이런 걸 얻을 수 있다 같은 얘기를 하거나 아예 외부에 뭔가 제가 좋아하는 다른 인용 끌고 와서 이런 말이 있고 오늘 쓴 글에서의 이것과 연결된다 하면서 끝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설명이 필요 없는 유명한 소재를 가져와서 이것을 내부의 본문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엘리펀트 컴퍼니에서도 저희 블로그를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글감을 모아준 다음에 시간을 정해놓고 씁니다. 근데 미루지 않고 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연결은 어떻게든 된다.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의 SEO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 정도, 그리고 어떤 분야의 기업들이 관심을 갖나요? 그리고 롱폼 텍스트 컨텐츠도 흡입력 있게 만드는 비결이 무엇인지 이제 김재현 대표님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1년 동안 한 600개 가까운 B2B 기업들 만나고 일부는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기도 했는데 SEO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다릅니다. 근데 관심 온도는 다 똑같이 뜨거워요. 이런 웨비나를 계속 하게 된 이유도 업계가 이 SEO가 무엇이고 너무 어렵지 않다는 거를 알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이걸 좀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해외랑 비교하면 북미 시장이랑 비교하면은 7년에서 8년 정도 전이에요. 우리는 이미 거기는 컨텐츠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B2B나 컨텐츠 마케팅 씬에서도 퀄리티로 싸울 수 없어서 더 테크니컬한 걸로 싸우는데 우리는 지금 그럴 수준도 아닙니다. 컨텐츠 쓰기만 하면 상위에 선점돼서 고객 관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의 방법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다. 되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어떤 분야의 기업이 컨텐츠 마케팅에 관심을 갖나요? 저희가 만나고 싶은 분들은 B2B SaaS인데 그런 분들이 인바운드로 고객이 먼저 들어오는 마케팅 전략으로 컨텐츠 마케팅이 효과적임을 알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B2B 제품들은 다 비슷하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 롱폼 텍스트 콘텐츠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 일단 몇 가지 이제 잔 기술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롱폼이지만 잘 쪼개서 숏폼을 이어서 읽는 형태로 연출을 하는 것이 콘텐츠를 경험하고 있는 그 인프라를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희가 책을 읽을 때랑 다르게 스크린으로 읽는 것이 여전히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확실히 롱폼으로 스크린에서 읽도록 하기 위해서는 되게 잘 쪼개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거 외에 좀 흡입력 있게 만드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미미하게 시작해서 되게 창대하게 막 개인 경험으로 시작해서 창대하게 뒤로 가는 형태도 있고 아니면 제목에서 기대감을 되게 잘 줘가지고 끝까지 읽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시는 게 결국 리스티클 같이 이제 뭐뭐한 한 가지 했을 때는 그 뭐뭐한 한 가지를 끝까지 읽도록 하는 그 제목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거여서 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롱폼에서는 중요하다고 보고 약간 제가 시행착오를 하는 부분 중에서 하나는 롱폼 텍스트 콘텐츠에서 흡입력을 만들기 위해서 인트로에서 약간 구구절절해질 때가 있는데 그 산업에서 온 독자들이 기대하는 바와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나 핀테크 그리고 그 중에서도 노하우 관련된 글을 할 때는 앞이 구구절절한 건 그다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아주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라거나 아니면은 좀 더 약간 에세이 같은
류의 글일 때는 앞부분에서 이제 왜 이걸 읽어야 된다거나 감정이입을 위한 어떤 장치들을 앞부분에 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여서 롱폼의 흡입력을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앞에 뭔가 이제 많이 넣어야지 하는 거는 독자들에게 의미 있냐 없냐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SEO를 작성하면 될까요? 앵커 포인트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키워드를 넣으면 어감이 이상해지는데 이럼에도 낯선 표현들도 감안하고 작성하시는지. 우리 고객이 두 개라고 했기 때문에 검색 엔진만 만족시키는 전략은 고객한테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의미 없는 트래픽만 만들 거기 때문에 키워드를 넣되 고객의 입장에서도 스토리텔링이 되는지 매끄러운 표현인지에 맞춰서 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얼마큼 넣어야 된다라는 정량적인 기준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읽더라도 목차만 보더라도 이거의 주제성이 잘 드러난다 판단해 주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사이트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은 한 편의 글로서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우리 개인을 나를 돌아보더라도 하나의 콘텐츠를 10분씩 읽진 않잖아요. 이거 보다가 이거 넘어가서 링크된 거 딴 페이지 보고 딴 페이지 보고 이어서 보기 때문에 이런 내부와 다른 외부에 있는 페이지 간의 링크 빌딩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게 이제 SEO의 중요한 그 다음 고급 전략이 됩니다. 외부의 인용이 돼야 되잖아요. 이 앵커 포인트가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 지금 두 번째 단락은 공유받은 사람이 바로 욕을 보고 싶어 하면 이 앵커 링크를 따가지고 이 부분으로 바로 랜딩할 수 있게 보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은 유입 트래픽하고 체류 시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SEO만으로 체류 시간 늘릴 수는 없고 컨텐츠의 연계성 그리고 외부 도메인들과의 연결성으로 더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 만들어진 사이트의 콘텐츠 SEO를 활용한 글을 작성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성과 측정하면 좋을지 고민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트 점수도 있을 것이라 무조건 검색량이 큰 키워드 기반 작성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도메인 지수라는 것은 웹사이트를 통해 트래픽이 많이 쌓인 뒤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에요. 사이트의 점수가 선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키워드와 컨텐츠 전략을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검색량이 큰 키워드는 경쟁력이 없다. 우리가 원래 그 경제 경영 시간에 배우는 전략과 반대예요. 롱테일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검색 볼륨은 작지만 의도가 되게 니치하게 들어간 그런 키워드들을 잡아서 컨텐츠 한 편 한 편을 풀었을 때 전체 통로가 넓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초기 스타트업 CMS 추천 방법, 그다음에 블로그 글 자동화 방법 툴 궁금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질문에서 이어서 붙여왔는데 SEO를 위해서 어떤 플랫폼 글 쓰는 게 유리한가요? 컨텐츠 유입 후 결제와 같은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인데 이것도 제가 답변 드리면 CMS는 SEO에 불리한 요소만 없으면 됩니다.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저희가 마케터들이 봐야 되는 요소는 온페이지 SEO 요소를 적용할 수 있냐 없냐. 블로그 글 자동화 방법에 대해서는 배포가 자동화인지 아니면은 컨텐츠를 뽑는 게 자동화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컨텐츠를 생산하는 거를 자동화하기에는 아직은 트래픽은 먹을 수 있지만 고객 전환까지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결국 코어카는 상대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리한 툴을 덜어내시는 게 좋고, 이제 그 홈페이지 SEO 기준으로 보시되 저희 팀은 워드프레스로 웹사이트와 블로그를 씁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SEO 알고리즘 바뀌어도 대응되는 요소들을 플러그인들이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고스트의 경우에는 약간 국문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고, 하지만 SEO 불리하진 않습니다. 인블로그의 경우에는 기업 블로그로 하기에는 좋은 요소들이 잘 반영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케터가 서치 콘솔까지 가지 않아도 바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추가 장치들이 있어서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열심히 하고 싶은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컨텐츠 마케팅 하는데 탄탄한 베이스가 있고 싶은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네, 유입 후 결제와 같은 전환은 GA, 구글 태그를 통해서 이벤트 트래킹하는 게 기본이고, 조금 더 정교한 트래킹을 하려면 프로덕트 애널리틱스 툴, 앰플리튜드라든지 그런 툴들을 통해서 쓰거나 구글의 빅쿼리 같은 툴을 쓰면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특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역추적하는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키워드 서치 어떻게 하시나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키워드지만 해당 주제로 컨텐츠를 써야 되는 경우. 세 번째, 매력적인 제목 작성을 위한 팁 말씀 주셨는데 오늘 내용에서 좀 해결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 키워드 서치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고객 분석이 먼저입니다. 우리 고객 페르소나가 누구고 어떤 문제 상황이 있는지. 아까 B2B 병원이라고 하셨는데 병원에서 CRM을 언제 찾는지. 이 CRM이 필요하기 직전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갑자기 조직원이 늘었거나, 갑자기 환자가 컸거나, 아니면 지점을 옆 지역에 하나 더 냈거나, 이런 앞에 있는 상황들에서도 키워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머리로 생각을 해놓은 다음에 분석 툴 앞에 가서 그 키워드 의도가 실제로 검색하는 키워드인지를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툴이나 루틴은 고객의 검색 그 순간이 아닌 전후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이 CRM이 필요한 전과 CRM이 있어. 그럼 그 다음의 상황을 통해서 키워드 아이디어를 얻고 가망이 없는 키워드지만 컨텐츠 써야 되는 경우에는 목적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유입 트래픽이 중요한 거면 키워드를 다 찾아야 될 거고 전환이 중요하면 스토리텔링 강화하고 이 컨텐츠를 우리 기존 고객 DB에 뿌리는 거죠. 리드 너처링하는 과정으로 이메일을 한 번 더 보게 한다거나 뉴스레터 구독자한테 보낸다거나 이렇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제목 작성을 위한 팁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짧게 요약해 주시면 매력적인 제목 작성을 위한 팁은 뭐 숫자를 넣는다거나 대명사 넣거나 Y를 특히나 요즘에 Y 넣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맞아요. Y 남발하지 않는 건 저는 요즘에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망 없어 보이는 키워드더라도 오히려 되게 명백하게 이걸 전환용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키워드를 되게 대놓고 제목에서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바닷속에서 가망 없어 보이더라도 구매를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결정적인 키워드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 키워드가 오히려 대명사의 역할을 해서 훨씬 더 중요해질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저희 맞아요. 앞서서 나왔었던 것처럼 CSO, 맞아요. 위탁 계약서는 네. 이걸 어떻게 콘텐츠를 쓸지를 고민하게 될 수 있으나 실제로 이걸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뭔데 하면서 들어와서 보게 되고 아 그러게 만약에 나중에 계약서 많이 쓰게 되면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여서 이 매력적이다의 포인트도 대중적으로 매력적인 것과 아주 특정한 우리가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매력적인 게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B2B 기업 SEO 전략 너무 어렵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컨텐츠 사이드에서 이제 한 편의 글을 쓰는데 SEO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말씀드렸는데 B2B 기업은 아까 잠깐 그 병원 CRM 할 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퍼널이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 모르는 상황. 그런데 뭔가 문제 상황이 있겠죠. 우리 서비스 인지했는데 경쟁사랑 비교한 상황.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도 인지했고 좀 꽤 관심이 있는데 약간 좀 단점은 없을까? 뭐 이런 기능 없을까? 좀 더 검토하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위한 리드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컨텐츠와 키워드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반영한 컨텐츠를 좀 이제 B2B 기업을 위한 SEO 컨텐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마지막이군요. 질문인데 최종 목표가 무엇이고 어떤 동력으로 지치지 않고 계속 하실 수 있는지 지금 지치셨나요? 저는 지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 20대 때랑은 또 다르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20대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뭔가가 있었다면 지금은 뭐든지 다 하기에는 약간 힘들다. 하지만 생각보다 또 지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치시나요? 네니요. 제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도 좀 안 좋고 이런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게 몸은 지치는데 정신 절대 지치지 않았다. 저와 저희 엘리펀트 컴퍼니의 목표는 B2B 마케팅 쪽에서 리딩하는 기업이 되자 하는 큰 목표가 있고 그걸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B2B 기업들의 이런 SEO나 컨텐츠 마케팅이나 실제 성과를 내는 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게 정말 정말 진심이고 무료 웨비나도 많이 하고 유료 웨비나도 하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금액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관련된 접점이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저나 김지은 대표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